낭만서점 6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네, 허이 씨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름이라 그런지 뭔가 좀 산뜻한 느낌이기도 하고 머리도 좀 촉촉한 것 같고. 아, 저요? 오늘 비가 와서. 네. 네. 뭐 파마도 했고요. 네네. 아, 그러네요. 볼륨이 좀. 예, 볼륨이 미스코리아 같아요. 네, 컬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무슨 뭐 뿌리려고 했다기보다 네. 그 머리 손질하기가 좀 네. 불편해서 제가 숱이 좀 많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하다가 수술 좀 친 건가요, 그럼? 예, 뭐 근데 파마한 지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머리가 좀 많이 자랐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이런 날 더운데 덕담을. 경환 씨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눈도 굉장히 맑으시고요. 아, 인공 눈물 지금 넣어가지고 네. 눈이 건조해서. 네. 경환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고요. 또 신보음반이 나와서 제가 같이 만든 김무즈라는 신인 뮤지션의 앨범이 나와서 바쁘게 지내고 네. 있습니다. 네. 아, 경환 씨가 요즘에 또 음반 제작자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뮤지션들의 음악에 제가 감동을 느끼면 함께 만들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같이 작업을 해서 나오게 됐어요. 예, 오늘 저희 준비한 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날이 더워서 특별히 특집 방송으로 가자. 예. 네, 이렇게 하고 잡은 책인데요. 날이 더우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좀 서늘함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맘때 그 잔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소설이었죠. 잔예. 예, 공포 특집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역시 무섭지 않았다는 그 반응이. 그러니까 많았고요. 우리 공개 방송으로 했잖아요. 무서운 음악 깔고. 그날 그 공개 방송한 공간에 화장실이 제일 무서웠어요. 맞아요. 정작 뭐 이렇게 무대가 그렇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특수 효과 같은 게 좀 있었어야 됐나? 낭독하다 뭐 튀어나오고. 네, 사람들이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이런 거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 다시 저희가 혹시 공포 특집으로 공개 방송을 한다면 그런 효과를 스모그도 좀 깔고요. 그렇죠. 진짜로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분장도 좀 하고 케찹 좀 바르고.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낭만서점 속 코너 이슈를 담은 책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책 프랑켄슈타인에 발맞춰서 또 여름이니까요. 네. 미스터리 호러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예, 저희 저번에 했었던 잔예 생각납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잔예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 방송도 했었죠. 네. 그런데 별로 무섭지 않았다는 후문이 돌고 크게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으셔서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두 권의 책. 첫 번째는요, 미스다 신조의 흉가라는 소설입니다. 이 미스다 신조는 그 한국과 일본 모두 이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작가인데요. 미스다 월드라고 불릴 정도로 이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흉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 어린 주인공이 그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간 집의 기운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불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형적인데요. 네. 그렇죠. 네, 여기에는 이 미스다 신조의 집 3부작 시리즈라는 것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미스다 신조가 이 낯선 곳에 가서 벌어지는 그 이상한 일들, 그것을 이제 집 3부작 시리즈로 써냈는데, 네. 예, 이번에도 이 뱀의 기운이 깃든, 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뱀이 나오는군요. 이 불길한 집이 우리를 휘감고 있어. 네. 라고 책 뒷면에 써 있고요. 네. 호러 미스터리의 거장, 미스다 신조의 신작 시리즈 집 중에서 흉가입니다. 예, 빨리 이사 가야 될 텐데. 다른 곳으로. 네. 두 번째 책은요? 예, 두 번째 책은 데프니 듀 모리에의 레베카라는 소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레베카를 또 영화와 뮤지컬을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원작 소설입니다. 네. 정영돈 씨를 통해서도 좀 유명해지지 않았나요? 레베카.
그렇죠. 예. 저는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로 이 레베카를 먼저 접했는데요. 그때 봤던 그 서스펜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긴장감이 대단했어요. 히치콕 감독의 영화로도 네. 있군요. 예. 이 소설은요, 뭐 세상 천지에 외롭게 살아가던 내가 이 잘생기고 돈 많은 귀족 남성 맥심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맥심의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된 이 내가 원래 맥심의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죽고 세상에 없는 그 레베카의 흔적에 계속해서 그 압박을 받는 그런 심리를 또 그려내고 있죠. 뭔가 사연이 느껴지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가장 주목이 되는 건요. 네. 띠지를 딱 열어봤을 때 데프니 디우모리에 굉장히 예쁘네요. 작가가 너무 미인이에요. 네, 네,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네, 이 뭐 서스펜스의 여왕이자 미인으로 유명한 이 데프니 디우모리에의 레베카. 특히 저는 이 나를 억압하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옥죄어오는 이 댄버스 부인. 이 댄버스 부인이 말하자면 그 집을 관리하고 있는 하녀들, 뭐 하인들의 수장이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집사분이요. 레베카 부인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와 레베카 부인을 이 비교하는 장면. 예, 정말로 좀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책 띠지 뒤에도 적혀 있습니다. 책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네요. 네, 오늘 호러 미스테리 관련해서 두 권의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흉가와 레베카,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여름 시원하게 이 두 권의 책 프랑켄슈타인까지 세 권과 함께 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설은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네, 괴기 소설의 고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캐릭터는 너무 유명하고, 사실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떠올라서요. 어떤 캐릭터? 좀 방해되더라고요. 두치와 뿌꾸에 나오는 거기 드라큘라도 나오고 맞아요. 미라도 나오고 프랑켄슈타인도 나오는데 프랑켄슈타인이 이렇게 머리 좀 꿰매고 귀엽잖아요. 맞아요. 드래곤볼에도 나오잖아요. 프랑켄슈타인.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캐릭터가 우리 머릿속에 아주 어떤 전형으로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습니다. 이 SF 소설이자 네, 공포 소설의 뭐 원조격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한번 다뤄보는 게 좋지 않겠냐. 네. 네, 이런 의견이 나와서 다뤘는데요. 경환 씨 우선 뭐 전체적인 감상 어떠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던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그 캐릭터는 나중에 이 소설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만들어져서 그런 귀여운 경지까지 갔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캐릭터라는 거. 그렇지만 또 사연 있는 그런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캐릭터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독특하더군요. 저는 그 미리 말씀드리자면 약간 김 빼는 발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소설이 또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무서운 거랑은 사실 조금 거리가 멀었는데 저자의 머릿말 보면 자신은 굉장히 무서운 그 상상과 꿈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썼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초가 되셨으니 발달을 지금까지 시켜왔고 더 무서운 소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예. 자, 이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에 대해서 경환 씨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자, 프랑켄슈타인이 나오게 된 연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메리 셸리의 출생은 1797년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네, 이때 나왔습니다. 결혼 전 이름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고드윈이고요. 공상과학 소설의 선구자이자 극작가이며 수필가입니다. 1797년 영국 런던 서머스타운에서 태어났고요. 페미니스트 활동가였던 어머니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그녀를 낳은 지 열흘 만에 산욕열로 사망하고 아나키즘 철학자인 아버지 윌리엄 고드윈의 보살핌 아래 여러 문인들과 교류하며 성장했습니다.
15살의 아버지의 제자이자 촉망받던 시인 퍼시 비시 셀리를 만났고요. 이미 아내가 있던 그와 사랑의 도피차 프랑스, 스위스를 여행했고 1816년에 바이런을 만났는데 유령 이야기를 쓰자는 그의 제안으로 짤막한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셀리의 독려를 받으면서 1년 후 장편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완성했고요. 이때 나이가 19, 20살이죠. 예. 그즈음 셀리의 아내가 자살하자 그녀는 평생의 동반자이자 그녀의 작품 활동에 큰 도움을 준 셀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메리 고드윈에서 메리 셸리로 바뀌게 되죠. 네. 이 이후에도 안 좋은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아이 중에 셋이 일찍 죽고 남편마저 1822년 항해를 떠났다가 바다에서 실종됐고요. 그 2년 뒤에 남편의 시를 모아서 유고 시집을 출판하기도 했고 1851년 뇌종양으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공상과학소설, 역사소설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메리 셸리. 아까 녹음하기 전에 경환 씨랑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환 씨는 프랑켄슈타인도 재밌었지만 메리 셸리의 삶 자체가 흥미로웠다. 더 소설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파란만장합니다, 지금. 그렇죠. 16살 때 사랑의 도피를 떠나요. 네. 유부남과. 이거 저희 골짜기의 백합.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연관이 일입니까? 되네요. 유럽 왜 이래요? 유럽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현대, 근대. 한국에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있긴 있죠. 예. 뭐 되게 책 날개를 펼치자마자 너무 소설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와서. 예. 그런데 이 아내가 또 자살을 해요. 셸리의 아내가 자살을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해요. 예, 메리 고드윈과 이제 그 셸리 퍼시 비시 셸리가 결혼을 하는 거죠. 뭐 다른 자료가 없고 뭐 부연 설명이 없어서 굉장히 나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의 외도에 실망한 아내가 자살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읽었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뾰루지 명확하게 나온 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예,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다뤄줘도 재밌을 것 같은 소재입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다뤘습니다.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메리 셸리가 꿈에서 이 프랑켄슈타인의 형상을 보고 쓰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진실 혹은 거짓? 네. 그래서 그래 뭐 맞지 이러면서 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메리 셸리가 이 집안의 어떤 환경 자체가 좀 특수하기도 했어요. 예. 그 어머니가 페미니스트 활동가였던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잖아요. 예, 뭐 물론 그 셸리가 태어나고 그러니까요. 얼마 안 돼서 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뭐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아버지 역시 또 이 아나키스트 철학자였던 사람이었고 그런 지점에서 어떤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그 다른 여타의 가정들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아나키스트면 무정부주의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메리 셸리 아버지의 사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요. 여하튼 이 자신의 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켰고 또 워낙 그 집에 당대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인들과의 교류 사상들 다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죠. 꼬마였던 메리 셸리가 그렇게 커 나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그러니까 메리 셸리의 어머니의 삶도 참 흥미로웠는데요. 정말 그 페미니즘의 어떤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이 울스턴크래프트가 쓴 책이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인데요. 당시에 이 계몽 사상가였던 루소가 막 여러 가지 진보적인 그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프랑스 혁명을 잉태시킨 사상가.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는데 문제는 이 루소조차도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성은 예외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주장들을 해 나갑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성의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 등등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의 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세계관에서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네, 심지어 어떤 부인이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한테 편지를 보내서 당신 때문에 우리 딸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대요. 그만큼 급진적이고 급진적 당대로 보면 급진적이었죠. 네. 네. 지금으로 보면 정말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한 거지만요. 네. 네. 자, 이렇게 메리 셸리가 네,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이제 남편이 되는 셸리를 만나서 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네. 이 프랑켄슈타인의 그 태동 자체가 좀 흥미로워요. 말하자면 서로 내기를 했다고 할까요? 이야기 배틀이잖아요, 지금. 우리 무서운 소설 한번 써볼까? 그때 네, 유행이었다 그래요. 독일 괴기 소설이 그렇죠. 유행인데, 뭐 시시하니까 우리가 더 재밌는 걸 써보자 이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함께 글쓰기를 했던 나머지 두 명은 나중에 시들해지고 이 메리 셸리만이 완성시키고 살을 덧붙여서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키기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스위스의 제네바 호숫가에서 이 바이런이 자, 우리 유령 이야기 한번 써보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사람들이 좋다 이러면서 네, 시작을 했는데 결국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완성해서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출간에 있어서 좀 말씀드려야 할 점이 몇 번 까이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메리 셸리 이름으로 출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당대 여성이 이런 소설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야 메리 셸리가 썼다고 알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메리 셸리의 이름으로 결국 그 판을 거듭할 때 나중에는 출간이 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머릿말 있잖아요. 예. 서문이죠. 1831년판 서문이 따로 있고 1818년판 서문이 따로 있는데 1831년판 서문에서 예. 이전 버전 서문은 남편이 거의 다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시비시 이 셸리가 여하튼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탄생한 프랑켄슈타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항해를 하다가 빙산에 갇혀버린 월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월턴은 자신의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프랑켄슈타인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몇 달간 계속된 항해에 선원들 모두가 지쳤을 무렵에 만난 프랑켄슈타인을 이 월턴은 경이로우리만큼 존경과 연민을 한꺼번에 자아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떤 삶을 기록하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스위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독일로 유학을 가서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을 배우면서 자기 손으로 생명체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사체 조각들을 모아서 마침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만든 생명체는 한마디로 괴물이었죠. 사진은 비율을 맞춰 제작됐고 생김 역시 아름다운 것으로 골랐지만 다 완성시키고 보니 숨막히는 공포와 혐오만이 심장을 가득 채웠다라고 프랑켄슈타인은 말합니다. 자신이 만든 이 창조물에 흉물스러움을 견디지 못한 프랑켄슈타인은 도망을 치는데요. 그 뒤에 2년의 세월이 흘러 이 가족여행을 떠난 길에서 이 프랑켄슈타인은 자기가 창조한 그 괴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프랑켄슈타인과 마주친 괴물은 그동안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프랑켄슈타인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프랑켄슈타인에게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여생을 보낼 배우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그 배우자를 만들어주면 그녀와 함께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과연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줄거리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 아니야? 그렇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낭만서점 청취자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네네.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창조해낸 박사죠. 그러니까 젊은 학생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화학 그리고 뭐 이전에 연금술 이런 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네. 주인공이고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어떤 괴물, 그 괴물이 지금까지도 그냥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불려져 왔다는 것.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 프랑켄슈타인이 사실 소설보다는 영화로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커다란 몸집에 이 피부는 이렇게 꿰매져 있고, 그 다음에 나사가 이 박혀 있는 그런 목 같은 이마 쪽에 이렇게 꿰매져 있잖아요. 네. 주로. 결국 그 1931년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흑백 영화가 사람들의 뇌리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 하면 그 괴물 이렇게 등치가 돼버린 겁니다. 네. 네. 자, 이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형식이 좀 독특하지 않아요? 네. 액자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뭐 직접적인 프랑켄슈타인, 괴물 다 아무도 안 나옵니다. 월턴이라는 선장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향에 있는 누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누님 기뻐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뭐지? 프랑켄슈타인 누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네. 겉에 이야기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월턴 선장이 북극 항해에 나서는데 그곳에서 바로 프랑켄슈타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계속 헷갈려요. 지금 프랑켄슈타인 만났다고 하니까 괴물 만난 것 같고. 어쨌든 이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초반 조금 넘어가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저희 헷갈리면 뭐 빅터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해요. 빅터. 이름이 빅터고 성이 프랑켄슈타인이니까 네, 뭐 빅터 프랑켄슈타인. 네. 헷갈리시면 그냥 빅터라고. 빅터. 네.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빅터가 이제 자신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괴물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액자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5분의 1페이지 정도 지나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 이후로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그 세부 사항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편지 형식으로 된 1인칭 서술 기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구성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네, 그러니까 이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완벽하게 그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왜곡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해서 뭔가 의심하게 만드는 네, 그런 장치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편지라는 형식 그리고 이 화자를 1인칭으로 내세움으로써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전부 괴물도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 독자들에게 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들어줍니다. 네. 그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괴물이 나와서 자기가 2년간 살았던 그 험난했던 삶, 짜네. 네, 그걸 들려주는데 완전히 이입되던데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그렇죠. 네, 그 스토리도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학자들은 자서전적 글쓰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인물들이 그 자신의 과거를 들려줌으로써 독자에게 그 어떤 설득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 프랑켄슈타인, 빅터가 어떻게 괴물을 창조하게 되는지 예, 그 과정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친 사람의 꿈이 아니다. 저 하늘의 태양도 지금 내가 다짐하는 진실보다 더 뚜렷하게 빛나지는 않는다. 어떤 굉장한 기적이 그것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견의 무대는 확실하고 개연성이 있었다. 밤낮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발생과 생명의 원인을 밝혀낸 것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생명이 없는 것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놀라워하고 흥분하고 희망에 부푼 걸 보니 내가 얻은 그 비밀을 듣고 싶은 모양이다. 그건 안 될 말이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들어주길 바란다. 그러면 내가 왜 그 얘기를 할 수 없는지 쉽게 이해할 테니까. 경솔한 열정을 쏟았던 나처럼 당신까지 파멸과 피할 수 없는 불행으로 이끌 생각은 없다. 나의 잔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기 전제가 허락하는 것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갈망하는 사람보다 자기 고향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를. 그처럼 경이로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자 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생명의 움직임을 불어넣을 능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수용할 틀, 복잡한 온갖 섬유, 근육과 혈관을 모두 준비하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생스러운 작업이 남아있었다. 처음에는 나와 같은 인간을 가지고 시도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단순한 생물로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성공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상상력 때문에 인간처럼 복잡하고 훌륭한 동물에게도 생명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의심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당장 수중에 있는 재료들은 그처럼 어려운 일에는 적당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성공하리란 것을 굳게 믿었다. 나는 수없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작업은 끊임없이 장애에 부딪힐 것이고 불완전하게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과학과 기계학이 날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힘이 났고 현재의 내 시도는 최소한 미래의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되리라는 희망이 솟았다. 또한 내 계획이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고 해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을 수도 없었다. 한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한다는 벅찬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세한 신체 부분은 작업 속도를 늦추는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의도와는 달리 체구가 거대한 존재를 만들기로 했다. 즉, 키를 2m 40cm 정도로 잡고 나머지는 거기에 비례를 맞추는 식으로 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순조롭게 재료를 구하고 정리하면서 몇 달을 보낸 후 드디어 작업에 들어갔다. 예,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어떻게 이 괴물을 만들어 가게 되는지, 네네. 예, 그 동기가 이제 그 과정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괴물의 키도 정확하게 나와요. 네. 2m 40 정도. 네. 진짜 크네요. 근데 이 그 프랑켄슈타인이 생명의 비밀을 탐구하게 된 원인을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거기에는 어머니의 죽음이 또 놓여 있어요. 맞습니다. 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죠, 일찍.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병에 예, 갑작스럽게 걸리게 되면서 네,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예, 프랑켄슈타인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비밀 또 생명의 어떤 창조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랑켄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목적 자체가 이 책의 부제, 현대판 프로메테우스. 네.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와 연관이 또 돼요. 이건 메리 셸리가 맨 처음에 책을 낼 때부터 붙였던 부제인 거죠? 그렇죠. 이 프로메테우스는 또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경환 씨, 네. 프로메테우스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까? 인간을 창조한 걸로 나오는 그리스 신화의 신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예. 불을 가져다 줌으로써 제우스 몰래 가져다 줬고 뭐 그런 캐릭터더군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원래
타이탄족, 네, 티탄족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인간에게 그 제우스가 감춰둔 불을 몰래 가져다 줌으로써 네, 제우스에게 또 엄청난 복수를 당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독수리한테 간을 쪼여 먹히는 그 형벌에 그래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싫어해요. 그렇군요. 좀 잔인하기도 하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는 건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네, 그 독수리가 이제 사라지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인데 여하튼 이 프로메테우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뭔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전해주는 그리고 창조하는 네, 그런 대명사로 그려지는데 네.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결국 프랑켄슈타인이 네. 그러한 생명을 창조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형벌에 처하는 그런 존재임을 이 제목에서 드러내고 네네. 있습니다. 책 첫 장에 이런 단락이 적혀 있습니다. 창조주여, 제가 부탁했습니까? 지능에서 저를 빚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절 끌어내 달라고 신라권의 대사 예. 중에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그 뒤에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을 만났을 때 한 얘기와 또 서로 연관이 돼 있죠. 자신을 창조한 빅터 박사에게 하는 얘기와 맞닿아 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계몽, 과학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이제 뒤에 괴물의 탄생으로 또 새롭게 그려집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프랑켄슈타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도요,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인지 박사인지 자꾸 헷갈리는데요. 그동안에 각인된 이미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이름, 그러니까 창조자의 이름은 빅터. 박사 맞나요? 학위 땄나? 아무튼 빅터. 빅터. 네, 좀 젊죠, 박사라고 하기엔. 네, 그리고 괴물은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이름 없는 괴물. 네. 이 책 몬- 제목은 프랑켄슈타인. 네. 그러니까 몬스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번역은 당연히 괴물이라고밖에 그렇죠. 할 수 없는데요. 네네. 네. 이름이 없는 이 네. 괴물. 그냥 저희는 여기서는 괴물이라고 이름 없는 칭하겠습니다. 것도 짠합니다, 좀. 네, 이름이라도 지어주지. 자, 이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 순간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연스럽던 11월 어느 밤, 치열한 노고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나는 거의 고통스러울 만큼의 초조함을 느끼며 이제 내 발 앞에 놓인 생명 없는 물체에 존재의 불꽃을 일으키려고 주변에 놓인 생명의 기구들을 가져왔다. 이미 새벽 1시였다. 음산한 빗줄기가 창 유리를 두드리고 초는 거의 다 타들어갈 때였다. 반은 꺼져버린 희미한 빛 속에서 그것이 흐리멍덩한 노란 눈을 뜨는 게 보였다. 그것은 거칠게 숨을 쉬면서 발작적으로 사지를 꿈틀거렸다. 이 참극을 보았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니, 그토록 엄청난 고통과 정성을 쏟아 만든 괴물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팔다리를 비례가 맞도록 구성했고 아름다운 외모의 특징들을 골라 짜맞추었다. 아름답게 말이다. 신이시여. 누런 피부는 그 밑에서 움직이는 근육과 동맥을 간신히 가리고 있었다. 검은 머리칼은 윤기를 내며 흘러내렸고 이는 진주처럼 희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함은 축축한 눈, 그것이 들어앉은 희끄무레한 눈구멍과 색깔이 거의 비슷한 두 눈, 쭈글쭈글한 피부, 새까만 입술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섬뜩하기만 했다. 인생에서 인간의 감정처럼 쉽게 변하는 것도 없다. 나는 2년 가까운 시간을 생명 없는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것을 위해 휴식과 건강도 포기했다. 상상도 못할 만큼 간절히 그것을 갈망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끝낸 지금 아름다운 꿈은 사라지고 숨막히는 공포와 역겨움이 엄습해왔다. 내가 만들어낸 것의 모습을 더는 참고 바라볼 수가 없어서 연구실을 뛰쳐나왔다. 어떻게 해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는가? 진짜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비밀로
되고요. 네. 전수해주지 않아요. 이런 불행을 또 겪지 말라고.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제 창조의 순간이고요. 예. 숨결을 불어넣는 순간인데 누런 눈을 뜨니까 이제 정신이 드나 봐요. 큰일 났다. 너무 징그럽다. 살이 뭐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동맥을 겨우 가릴 정도라고. 이런 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프랑켄슈타인의 캐릭터의 이미지를 그 아동용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없앨 수 있는 아주 섬뜩한 이미지들이 지금 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프랑켄슈타인은 그러니까 그 빅터죠. 이 빅터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미 그렇게 형체를 다 꾸며놓고 있는 게. 형체를 이렇게 막 붙이고 막 꿰매고 이러면서 너무 희열에 젖어가지고. 그럼 안 보고.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있다가? 실제로 눈을 뜨고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전 그 기분을 약간 알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에요? 아,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되네? 막 이런 기분이죠. 그런 경우가, 아이가 뭐 프랑켄슈타인의 경우는 아닐지라도 네네. 그런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알 제가 것 뭘 같다고 창조하겠습니까? 네. 경환 씨는 또 아름다운 음악을 조금 만드시니까. 무서운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럴 그런 때. 기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아까 무서운 노래가 아니더라도 노래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들려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 다음날 아침에서 들어봤더니 내가 전혀 처음 듣는 노래 갑자기 생명력을 갖는 노래인 상황. 그럴 때 느낌이랑 조금 비슷할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 빅터가 가지고 있었던 자, 내가 어떤 생명의 본질을 파고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지식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마음과 그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이 월터 선장 있잖아요. 이 월터가 북극 항해를 내가 개척함으로써 역시 뭔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서로 비슷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캐릭터가 조금은 닮은 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빅터와 월터라는 사람은 쌍둥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의 이 빅터의 그 어떤 사상에 이 월터가 굉장히 감화됐던 것도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상의 공통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둘이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멀리 두고 자신의 꿈을 향해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일을 향해서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 예. 네. 자, 이 괴물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본인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고 괴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책임져야죠. 아니면은 큰일 날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 좀 장치를 끄든가 해야 되는데 도망 나와요. 그거 진짜 무책임한 거죠. 정말 무책임합니다. 근데 이제 소설 맨 뒤에 메리 셸리 연보 그리고 역자의 말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예, 어떤 거요? 이 메리 셸리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예. 근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모두 금방 죽어요. 맞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죽었을 때였나요? 남편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죠. 무책임하죠.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이런 것들이 또 저자의 분노를 자아내서 이렇게 스토리로 녹은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작가의 말에서 메리 셸리가 직접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남편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다는 거는 나오네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메리 셸리가 겪었던 것들이 소설 안에 당연히 녹아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때는 이 프랑켄슈타인을 쓸 때는 그 둘째가 태어나기 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환 씨가 말씀하신 그 자전적인 경험이 녹아 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무책임함은 어떻게 보면 과학 그리고 계몽이 갖고 있는 무책임의 일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만들어 놓기만 하고 뒤에 책임은 안 지는. 이를테면 소비자들에게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쓰면 살균이 다 됩니다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예.
그러네요. 그런 것처럼. 네. 자, 이 괴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자, 괴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여차저차 탄생을 했는데 창조주는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2년 동안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뭘까? 정말 괴물로서는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괴물은 주섬주섬 그 자기를 만든 빅터의 옷을 챙겨 입고 제 갈 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괴물이 그 어느 오두막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헛간에서 살죠. 네. 말할 줄도 모르고 듣기는 듣는데 그게 어떤 언어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점점 숨어서 계속 듣고 밤에 몰래 땔감 해다 주고 맞아요. 네. 엄청 착해요.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자기는 이제 뭐 괜히 그 집 음식 축내면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혼자 산에 가서 그냥 자기 먹을 거 구해다가 먹고 그러고 삽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착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네.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금방 또 그 말을 다 배웁니다. 네. 예, 그래서 최초로 배운 언어는 프랑스어예요. 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프랑스 가족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어를 배워서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책도 읽습니다. 예, 그때 읽었던 책들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플루타크 영웅전, 신라권 네, 이런 책들을 읽어요. 네, 그런 대단한 수준입니다. 이 괴물만 아니었으면 문학평론을 지금 썼겠는데요. 심지어 독학이에요. 그게 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낭만 서점에 한번 초대해야 되는 거니까. 네? 초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예. 자, 그렇게 살던 이 괴물이 이제 헛간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또 마음씨가 따뜻해서 야, 그래. 저 사람들이라면 나와 뭔가 그 관계를 좀 맺을 수 있을 거야.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정말 준비를 하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딱 다가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쫓겨났죠. 그리고 아주 큰 멸시와 경멸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고요. 네. 소리 지르면 막 기절하고 막 보자마자.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괴물의 몰골이 흉측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봤는데 키가 2m 40이고 피부와 뭐 얼굴 생김새가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 괴물아 저리 가라고 하면서 네, 쫓겨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집 어르신 노인분이 계신데 이분은 눈이 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과는 한 몇 분간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네 참 진실하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그 노인의 자제분들이 나타나면서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인간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해요. 네.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의 정의.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언어를 사용한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괴물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외모의 요소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고 할 때 외모의 요소를 거론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도 인간들은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편이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측면 있잖아요. 아이러니하죠. 네.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이 처음 나타날 때 보자기 같은 걸 좀 쓰고 자 벗는다. 너무 놀라지 마.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했으면은 조금은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해 환대를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냐면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왔을 때 보통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말, 화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사기꾼들이 그 사기 행각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화술과 외모.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니 그럼 화술과 외모가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사람이 굉장히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다가간다. 그럼 그 사람은 진실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배척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쓸쓸했겠습니다. 괴물은. 쓸쓸을 넘어서서 정말 그 존재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지금 젊은 베르텔의 슬픔 읽고 신라건 읽고 한참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만 가는데 네. 나는 무엇인가? 그렇죠.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괴물이 이제 프랑켄슈타인 빅터의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자, 그 부분 빅터와 괴물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아보았다. 점점 다가오는 그 형체는 참으로 역겨운 장면이었다. 내가 창조한 괴물이었다. 나는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떨면서 결심했다. 그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숨 걸고 싸워서 끝장을 내겠다고. 그가 다가왔다. 표정은 심한 고뇌와 경멸, 악의를 품었고 지옥에서 막 나온 듯한 추악한 얼굴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 흉측함이 보이지 않았다. 분노와 증오로 잠시 할 말을 잊었던 나는 곧 거세게 혐오와 경멸의 말을 퍼부었다. 이 악마야, 어딜 감히 나한테 다가오느냐? 내 가련한 머리를 쳐붓을 복수의 손이 두렵지도 않으냐? 꺼져라, 더러운 녀석. 아니, 기다려라. 내가 널 가루로 만들어줄 테니. 그래, 내 역겨운 존재를 죽임으로써 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자 그 악마가 말했다. 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사람은 누구나 추한 것을 싫어하지. 그러니 나는 온갖 생물보다 더 흉측한 나는 얼마나 혐오스럽겠소. 그리고 당신, 나를 만든 이여. 당신은 자신의 피조물인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지만 나와 당신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풀릴 끈으로 묶여 있소.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친단 말이오. 나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은 물론 다른 인간들에 대해 내 의무를 다할 테니 당신이 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순순히 인간들 곁을 떠나겠소. 그러나 거절한다면 남은 당신 친구들의 피로 배부를 때까지 실컷 죽음을 탐하리다. 가증스러운 괴물 같으니 마귀가 따로 없구나. 내 죄에 복수하려면 지옥의 고문으로도 성에 차지 않는다. 못된 악마 녀석. 너를 만들었다고 나를 원망했겠다? 좋다. 덤벼라. 내가 생각 없이 주었던 그 불꽃을 직접 꺼주마.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다. 나는 그에게 덤벼들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 쏟아부을 수 있는 온갖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그는 가뿐히 나를 피했다. 진정하시오. 이렇게 애원하니 부디 저주받은 이 머리에 당신의 증오를 퍼붓기 전에 내 말 좀 들어주시오. 지금까지 고통받은 것도 충분한데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작정이오. 삶이 비록 고뇌 덩어리라고 해도 나한테는 소중한 것이오. 난 내 삶을 지킬 거요. 명심하시오. 당신은 나를 당신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소. 나는 당신보다 키도 크고 움직임도 유연하오. 하지만 당신과 맞설 생각은 없소.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니 당신 몫의 책임만 다해준다면 내 주인이자 왕인 당신에게 고분고분 부드럽게 대하겠소. 제발 프랑켄슈타인,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면서 나만 짓밟지 말아주시오. 나는 당신의 정의를, 당신의 너그러움과 애정을 받아야 마땅하오.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지 않소. 나는 당신의 아담이어야 했건만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기쁨에서 몰아내었소. 세상 모든 곳에 기쁨이 가득하지만 나만 혼자 영원히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몰아냈단 말이오. 나도 인정 많고 착했지만 불행이 나를 악마로 만든 것이오. 날 행복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다시 선해지리다. 꺼져. 내 말은 듣기 싫다. 너와 나 사이에 공통점은 있을 수 없어. 우린 적이야. 어서 꺼져. 아니면 누구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싸워보든지.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움직일까? 아무리 빌어도 당신은 자기 피조물에게, 이렇게 당신의 친절과 동정을 애원하는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오? 프랑켄슈타인, 믿어주시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소. 내 영혼은 사랑과 인간애로 빛났소. 하지만 나는 혼자, 처절하게 혼자가 아니오. 내 창조자인 당신조차 나를 미워하는데 나에게 아무 빚도 없는 당신의 동료 인간들에게 내가 무얼 바랄 수 있겠소. 그들은 날 멸시하고 미워하오. 인적 없는 산과 황량한 빙하가 내 피신처요. 나는 여기서 많은 날을 방황했소. 내가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유일하게 탐하지 않는 얼음 동굴이 내 집이요. 내가 저 황량한 하늘을 찬양하는 것도 당신들 인간보다 하늘이 내게 더 친절하기 때문이요. 수많은 인간이 내 존재를 알았다면 지금 당신처럼 나를 죽이려고 무기를 들었을 거요. 그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데 어찌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소. 나의 적들에게 잘 대해줄 생각은 조금도 없소. 내가 불행하면 그들도 내 비참함을 맛보게 될 거요. 하지만 내 괴로움을 보상해주고 당신이 더욱 키워내어 당신과 당신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분노의 회오리 속에 삼켜버릴 엄청난 불행에서 구해주는 것은 당신한테 달렸소. 부디 동정심을 발휘하여 나를 경멸하지 말아주시오. 당신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소. 일단 끝까지 듣고 나서 당신 판단에 따라 나를 버리든 동정하든 마음대로 하오. 하지만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인간의 법은 아무리 잔혹한 죄인일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 프랑켄슈타인,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당신은 나를 살인자라 비난하지만 양심을 가진 당신도 자기 피조물을 죽이려 하고 있지 않소. 인간의 영원한 정의를 찬양하라. 제발 날 버리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오. 그런 다음 할 수 있다면, 꼭 해야겠다면 당신 손으로 당신 피조물을 죽여도 좋소. 아, 그 괴물의 목소리 참 제가 읽긴 했지만 새삼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네. 아마도 섬뜩한 목소리였겠죠? 근데 이 괴물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똑똑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 저는 100% 마음이 기운다니까요. 괴물 쪽으로. 괴물 쪽으로. 너무 불쌍하고 어떡할 거야. 빨리 좀 어떻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 괴물이 바라는 건 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나는 인간 세상에 어울릴 수 없으니 배우자를 만들어달라. 그렇죠. 나는 외로운 아담이니 이브를 만들어달라. 그렇습니다. 이건데 안 들어줍니다. 착수를 하긴 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스포일러 같아서 말씀드리기를 좀 주저했는데 네. 뭐 이미 유명한 고전이니 그럼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괴물이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설득도 하고 협박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네.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살인을 저지른 상태이고요. 저질렀죠. 예. 그 빅터의 동생을 고의는 아닐지라도 과실치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형식으로 목만 이렇게 딱 잡았는데 네. 이미 죽어 있어요. 어린아이였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이 괴물을 보자마자 역시 형과 비슷하게 저리 꺼져 이 괴물아 라고 하다가 뭐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바로 프랑켄슈타인 의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괴물이 듣고 그럼 네가 바로 내 원수구나. 그 원수의 가족이구나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예, 그 소나기 힘이 너무 센 나머지 죽고는 만 거죠. 그 아이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또 대화가 오고 간 것이고요. 네. 참 운명의 수레바퀴로 이렇게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빅터.
그리고 또 괴물의 슬픈 사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물이 미움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흉측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리고 뭐 이것이 도덕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을 결코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면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괴물. 근데 어디 그런가요? 가만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괴물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명제들만. 외모보다 중요한 건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디 그런가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 모두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앞에 갖다 놓고 증명해 보시오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식민지와 관련지어 생각을 해본다면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들을 처음 봤을 때요. 그리고 이 어떤 원시 부족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미개한 자들. 저이들은 나름대로 사회를 구축하고 언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랑 다른 이상한 개체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계몽시켜야 한다. 혹은 교화시켜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프랑켄슈타인과 맞닿아 있는 점이 있네요. 100년 전 조선의 그 어떤 사람들 그렇게 다를까 싶기도 합니다. 이 괴물의 의미에 대해서 역시 영문학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예, 그 중에 뭐 견해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페미니즘, 마르크시즘, 정신분석학, 탈식민주의 등등.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나씩 살펴본다면 이 괴물을 19세기 여성의 주변적 위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변장한 여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 또 막시즘 관점에서는 괴물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프롤레타리아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여기 지금 메리 셸리는 처음에 야 우리 유령 얘기 쓰자 해가지고 지금 끝까지 쓴 사람인데 그렇군요.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역시 평론계는 또 넓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연구와 뭐 비평과 창작의 차이점인데요. 네네.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다고 하면 정말 난 그냥 사랑 얘기 썼다.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엄청난 연구 그 문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작품이 저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은 저자의 것이지만 텍스트는 독자의 것.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얼마든지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고 하면서 텍스트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붙는 것은 또 흥행의 증거군요. 그렇죠. 흥행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이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는가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네. 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흥미로웠던 견해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것은 노동자의 형상이다. 네. 이게 프랑코 모레티라는 사람이 공포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하면은 더 매치가 잘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우리 눈에 다른 존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지만, 이 프랑코 모레티가 대비하고 있는 것이 그 괴물과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 드라큘라입니다.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 드라큘라는 뭘로 보고 있냐면 금욕주의적 자본가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한 만큼만 피를 빨아먹고 저장해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섭취하지 않습니다.
드라큘라는. 물론 요즘에 드라큘라는 하도 변주가 많이 일어나서 예. 무슨 뭐 어디 헌혈하는 그런 수혈센터가 가지고 이렇게 피를 공수해오기도 하고 예, 하긴 하지만 이 드라큘라는 여러모로 금욕주의적 자본가와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드라큘라는 뭔가 항상 성에 살고 있잖아요. 네. 예, 좋은 집에 백작이잖아요, 살고 있어요. 백작.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프랑켄슈타인이 나오는 괴물은 굉장히 집도 뭐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헛간에 살고. 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결국 노동자의 형상을 한 괴물이 자기 주인을 해하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막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그렇죠. 들고 맞닿아 일어난다는 있다. 점에서 네. 비슷하네요. 그렇게 공통점을 찾기도 합니다. 자, 이 프랑켄슈타인의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예. 결말까지도 이제 책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흡입력이 있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줄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프랑켄슈타인 박사 빅터가 이 괴물의 제안을 거절했음을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북극에서 그 월터랑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북극까지 왜 갔을까요? 괴물 쫓아서. 그렇죠. 그 제안을 거절하기 전까지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죠. 한 반 정도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런 상상을 하면서 섬뜩해집니다. 이 짝을 만들어주면 지금 내 가족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짝을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만들어 놓고 나면 이 둘이서 또 번식하거나 또 이 여성 괴물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뭐 이런 생각들로 그렇죠. 예. 근데 만드는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그 정도 케어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보완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착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번식을 못 한다든지. 이미 착하잖아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착함의 문제는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자기가 만들어냈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것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이게 억압적 부모의 형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자식을 낳았어요. 네. 근데 그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려는 겁니다. 쟨 태어나자마자 나쁜 짓을 저지를 거야. 쟨 흉측해. 뭐 넌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규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빅터가 갖고 있는 역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네. 분명히 있고요. 또 괴물의 생식을 걱정한다. 괴물이 번성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왜 거기까지 이 빅터가 그러니까요. 예. 자기가 만든 사람인데 지금 부모의 예도 적합한 것 같은데요. 본인 선에서 타협하고 자기 혼자 다 같이, 결정 내려요. 같이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더 나은 방향들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읽어 나가면서도 그러질 않고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그렇죠. 그걸 보고 분노를 하는 괴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터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주 뛰어난 그 과학자가 실제로는 굉장히 편협하고 예, 독단적이고 그리고 심약하고 예, 그리고 무책임하고 이런 인물이라는 게 이 소설 안에서 정말 많이 보여집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어낸 이 괴물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트 휴먼의 형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괴물이요? 예.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점점 분분해지고 건가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후의 인간, 그 다음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계가 발달하면서 나중에는 뭐 장기를 뭐 기계로 대체한다거나 하면서 혹은 아예 뇌에 뭐 CPU 같은 걸 삽입시켜서 예, 뭐 머리를 컴퓨터처럼 정보를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죠. 그렇군요. 근데 프랑켄슈타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포스트 휴먼의 가장 그 원형에 닿아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700년대에 나왔는데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잖아요, 이미.
그렇군요. 예, 인간이 창조했는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훨씬 더 그 지능화돼 있고 힘도 센 이런 포스트 휴먼의 존재에 대해서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네. 아무튼 빅터 박사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의 괴물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 또 괴물의 마지막 대사도 있거든요. 아마 뭐 어떤 입장에서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괴물이 좀 짠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근데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제 생각에는 빅터의 편을 들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누가 괴물아 꺼져 이러면서 읽을지도. 그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섬뜩한 게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장애인 요양 시설에 원래 일하고 있던 남자가 침입을 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언론에 공개됐을 때 그 남자가 계속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나 얼굴 감출 필요 없다. 그런 나 일이 그냥,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당당하게 난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런 사람이 그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바라볼 때의 시선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메리 셸리가 맨 처음에는 아주 섬뜩한 괴물의 모습을 꿈에서 그리고 상상해서 펼치고 아까 우리가 낭독한 데에도 이제 메리 셸리가 직접 썼다는 첫 구절이 나오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의 첫 구절이 맨 처음 쓴 부분이 아니고 여기 1권의 5챕터? 예. 의신연스럽던 11월 어느 밤 이게 첫 구절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정말 재미있는 괴기 소설을 쓰자인데 오늘 해석도 달리고 또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의도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캐릭터가 분명히 그러니까 괴기 캐릭터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캐릭터는 뭐 늑대 인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월화의 공동묘지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캐릭터죠. 훨씬 더 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네. 그런 형상, 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이 괴물은 사고하고 또 언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괴물과 달라요. 그냥 다른 일반적인 괴물과 다르죠. 저는 가장 어떤 작품을 볼 때 혹은 뭐 영화를 볼 때 허무해지는 게 그 괴물이 일방적으로 나쁜 거예요. 말도 안 해. 그냥 인간만 보면 죽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인간이야? 그럼 죽일 거야. 뭐 이런 맹목적인 어떤 예, 공격 패턴들 있잖아요. 그 어디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 보면 나오는 외계인의 침공처럼 다짜고짜 그냥 인간을 죽이는. 그럼 막 인간 승리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기는 뭐 저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부산행 생각나는데요. 너무 어제 봤거든요. 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저런 이분법이 뭐가 지금 필요하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군요. 프랑켄슈타인은 그런 면에서 정말 다차원적인 캐릭터고 아주 좋은 고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원래 염두에 두었던 주제, 호러, 공포, 네. 거기 얼마나 부합했는지는 또 네네. 의문부가 달리죠. 네. 책을 읽으면서도 섬뜩해서 잠 못 자겠다 뭐 이런 감정은 느낄 수 없었어요. 다만 괴물 어떡하니 마음이 안 좋다. 네. 그런 생각만 좀 남죠.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노동자의 형상이 가장 많이 겹쳐지는 것 같네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고전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께서도요, 이번 기회에 프랑켄슈타인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래서 프랑켄슈타인이 곧 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윤리적인 지점들, 과학 문제들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참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의 괴물이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소설이었습니다.
낭만사점 60회 이렇게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친단 말이오 라는 제목이 붙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저는 이 소설을 단순히 과학의 나쁜 점, 무분별한 과학기술 개발은 뭐 인간들의 불행을 초래한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가.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오히려 저는 인간의 무책임이 어떻게 다른 존재를 파멸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저는 오늘 하면서 전혀 얘기를 못 꺼냈는데 네.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이 작가가 계속 사랑의 도피를 하면서 여행 떠나기도 하고 작가 연보에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소설에서도 그 당시의 풍경들이 나오고 뭐 빙하도 나오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 마치 빨강머리엔처럼 많이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요즘에도 여행 에세이 많이 읽잖아요. 예. 그 여행자들이 어떤 여행지를 가서 최근에 유럽을 돌면서 한 뭐 100여 년 전 그 풍경들을 보고 글로 옮겨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듯이 이건 심지어 200년, 300년 전입니다. 그렇죠? 250년? 거의 이제 200년 250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작가가 여행하면서 보았던 풍경들 또 세밀하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와 이건 요즘 나오는 여행 에세이랑은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감동을 주는구나. 아, 여행 에세이의 관점에서 보셨군요. 아니 너무 세밀하게 나오더라고요. 풍경 묘사가 뛰어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메리 셸리의 장편 소설 프랑켄슈타인 아주 오래된 고전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